대출 규제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80~90%인 분들은 몇 개 은행 가보고 몇 개 은행도 거의 사실 안 가보시고 보통 본인 주거래 은행 가서 이제 안 된다라고 판별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안 된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든지 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되는 은행 찾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지금 움직이시는 게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도 앞으로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면 연초가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좀 리셋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좀 알아보기 시작해도 사실 10월이니까 뭐 계약서 쓰고 하면 11월, 12월 하면 잔금도 한 1월인데 네네. 그럼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계속 당분간 이어질 거냐? 네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9월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이 B컷을 이제 단행을 했고 미국이 이제 B컷을 단행하기 전에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뭐 스웨덴이나 유로존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곳들도 먼저 선행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한국만 계속 이렇게 억제책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내수 경기도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수 경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미룰 수만은 없을 입장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 기준금리 인하가 이 전반적인 내수 경기나 이제 물가나 이런 거를 통틀어서 보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해야 되는 수순은 맞는데 부동산 시장을 이제 자극시킬까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봐 굉장히 망설여진다라고 하면서 또 뭐를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캐나다나 기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했듯이 우리도 이제 거시적인 금융 정책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시적인 금융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융 정책, 금융 대출 규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LTV 비율 자체를 80%에서 65%로 낮춘다든지 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DSR 비율을 35%로 이제 제한을 하고 만기를 25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LTI 개념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한 차주가 받는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의 총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업자 대출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LTI로 해서 뭐 전 금융권 450%로 하겠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다고 해서 첫 번째 내 대출 금리가 바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은행은 가상금리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그 주택 매수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대출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가상금리를 지금 올리는 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업점장 조절 금리, 그러니까 좀 가감을 할 수 있는 금리를 많이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인해서 내 대출 금리가 이제 바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제 좀 판별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제 나라의 것을 예시로 드시는 거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다. 근데 물론 대출 총량은요 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채워야 하는 대출 실적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거고 내년에는 또다시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총량은 풀어주겠지만 지금과 같이 뭐 DSR 40%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차주별 규제는 더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수요적으로 사람들이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걸 예상도 해요. 거기 이제 안정 보고서를 보면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금융 정책은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차만 두었지 내년에 시작되는 총량 풀릴 것을 대비해서 대출 규제는 더 강력하게 LTV도 지금 비규제 지역 70%까지 풀어주는 게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의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더 넓힐 수도 있는 거고 비규제 지역의 70%를 50%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개인 차주별로 받고 있는 DSR 40%를 프랑스처럼 더 낮춰버릴 수도 있는 거고 대출 만기를 지금 30년까지 풀어줬지만 더
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총량을 좀 풀어주는 걸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모두가 다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집값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겠느냐? 네.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더 셀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거래량이 9월부터 막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거래량 자체는. 저는 잠시 억눌러 놓은 그냥 단기 억제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그런 수요는 욕망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집을 안 사고 갈아타기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시장에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나도 관망세로 지켜보다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내년에 이제 사실은 총량이 풀리면서 DSR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출이 받을 수 있는 그 한도는 리셋이 될 거잖아요. 네. 그때 또 움직일 수 있는 수요들은 분명히 대기 수요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잠시 눌려 있던 것이 결국은 금리 인하가 조금 여러 차례 좀 단행이 앞으로도 되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 번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금리 인하 기조가 가져가게 되면 아무리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 폭이 더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그 상승폭을 차치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가 부여된다라는 거는 원래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내 대출 금리가 4%면 거기에 1.2%를 더해서 5.2%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 나가겠다라는 거지 내 대출 금리가 5.2%가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 4%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3%로 내려온다면 3% 플러스 1.2가 되니까 4.2%만큼만 축소가 되는 거니까 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도 그만큼 축소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대출 나오는 총액은 비슷할 것이다. 네.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만기를 줄여버린다든지 또는 LTV 비율을 확 낮춰버린다든지 개인 차주별 DSR을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센 규제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그런 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월세 주시는 분들도 뭐 있긴 있겠지만 네. 대부분 이제 실거주 하려고 네.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실거주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꼭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실거주만 하는 건 아니고 전세 네.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또 이제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 약간 수요가 눌릴 뿐이지 네. 이제 이게 뭐 앞으로 뭐 계속 뭐 하락세로 간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쉽진 그렇게는 않다.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사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대출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 대출을 차주별 네. DSR 규제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지방과 그다음에 서울의 격차만 더 크게 벌어지게 맞아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주택자가 또 이런 말 하면 댓글에 뭐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세금이나 대출 같은 걸로 다주택자가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해버리면 사실 계속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강남권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게 될 거고 지금도 사실 한국은행 이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 수도권이 오르는 동안 5대 지방 광역시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가 지방에서라도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시면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DSR을 거의 안 본다든지 또는 네. LTV 비율을 예전처럼 7-80%까지는 해준다든지 대출을 다주택자여도. 네 다주택자에게 조금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지방 간의 격차 이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서울의 뭐 신축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요즘 막 그쵸.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소수고 대다수의 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뭐 집값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대출 규제한다고 네, 좀 네. 되게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이제 수도권 쪽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촬영할 때 막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부산인데도 대출 규제 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도 지금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계 부채 총량을 규제한다는 네. 목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차주별 DSR의 한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차주별 DSR이라는 거는 내가 받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내 소득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지방에서 받든 또는 규제 지역에서 받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이런 DSR을 좀 덜 보거나 안 보는 방향으로 하셔야 지방 경제가 좀 살고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이 좀 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같은 조건이면 내가 어차피 3억밖에 못 받는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러 가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똑같은 기준이면. 기준이면. 왜냐하면 대출이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예전처럼 지방에서는 LTV 70~80%까지 무주택자에게는 풀어주고 뭐 MI 대출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보험사 대출이긴 했지만 그런 대출들을 통해서 서민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하기 쉽게 이제 이런 조정 대상이 아닌 비조정 대상에는 다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금 가상금리,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달리 부여했다라는 건 지금 지방과 서울 수도권에 달리 대출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보이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에서도 물론 비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70%까지 받고 물론 네. 반공제되고 DSR 범위 내에서 되는 거지만 어차피 DSR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LTV 70%까지 풀어준다 하더라도 부산의 비규제나 서울 비규제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차등해서 적용한 것처럼 지방에서 집을 살 때는 조금 DSR도 차별해서 또는 LTV를 차별해서 조금 적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지방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서울은 네. 뭐 약간의 규제가 필요한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네. 일괄적인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지방은 이제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다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뭐 지방 집값 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은 네. 뭐 집값 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빠지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네. 다들 힘들어하시긴 하죠. 네.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신규 대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네.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부담이 좀 더 내려가는 그쵸.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대출도 많이 받아놨고 받아놓은 것보다 금리도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좀 근데 이제 아까 고정금리가 많구나.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지금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연장권 돌아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출 금리가 조달금리 은행의 조달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에서 영업점장 이제 가감금리로 내 최종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상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가감해 주는 것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출 금리의 하향의 그 효과를 많이 받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5%대인 거고요. 네. 뭐 5%대에서 6%대로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이 가상금리를 안 올리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내 대출금리 확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지금도 많이 올려놓고 있고 영업점장 조정금리를 많이 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크게 기대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새로 지금 받는 게 아니라 기존 거 이제 연장이나 뭐 이런 거 대환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받아놓은 것보다 좀 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대출 한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율적 DSR 관리라는 게 어떤 거 있었냐면은 이런 고객님이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우리가 DSR을 보지 않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이나 이렇게 그 대출 자체를 받을 때 DSR을 보지 않았던 대출도 대출 총량 그리고 은행 자율적으로 그걸 DSR을 산출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았을 때 즉 무주택자라서 5억까지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이 다 DSR에 계산되다 보니까 다소 신용대출도 많았는데 이 신용대출의 연장권에 있어서는 사실 은행에서는 DSR을 보지 않고 연체 없는 성실 상환 차주라고 판별이 되면 웬만하면 다 연장을 해주는데.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감액 조건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을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분에 대한 상환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니까 우리는 자율적으로 이걸 보기로 했다라고 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장권에 대해서는 DSR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DSR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 은행 자율적 DSR 규제의 그런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이제 네. 문이 좁아졌을 뿐이지 다른 은행으로 이제 갈아타면 또 해결이 되는 건지. 근데 갈아타면 그때 네. 다시 또 다시 또 대환이 되니까 신규니까. 신규니까 DSR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내가 연소득 범위보다 많이 받았으면 지금 그만큼 안 더 많이 되니까 또. 나온다는 또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네. 생각보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출력이라고 할까 이게 네. 좀 이제 좀 위축되게 하는 게 지금 많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80~90%인 분들은 몇 개 은행 가보고 몇 개 은행도 거의 사실 안 가보시고 보통 본인 주거래 은행 가서 이제 안 네. 된다라고 판별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다 안 아마시죠. 된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든지 되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되는 은행 찾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열려
열려있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지금 움직이시는 게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대출을 규제하는 거지 사실 어떤 시황이 바뀌었다고 보기엔 참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네. 뭐 예를 들어 상승세가 좀 있다. 예전에는 10군데 찾아가면 8, 9군데는 다 열려 있어서 굳이 내가 많은 발품을 네. 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젠 반대가 된 거죠. 8, 9군데 안 해주는데 한두 군데나 군데 해주니까.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선을 지금 대출받기 어렵다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연말이니까 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 한번 찾아보자. 내가 예전에는 한두 군데만 갔지만 지금 10군데 가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대출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네. 어쨌든 여기 좀 수요가 더 몰릴 수도 네,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찾아주는 네, 게 분들이 어쨌든 많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9월에는 사실 저희는 오히려 7, 8월보다 더 많은 어. 상담량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종류를 보면 이전에 계약건들이 많이 있고 신규로 이제 뭐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려는 그런 수요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제 이전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 이제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동시 세팅건이에요. 잔금일에 그러니까 매도인과 그다음에 새로운 매수인이 동시에 내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는 네. 동시 세팅건이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이라 해당되고 막히는 거지. 오히려 새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낀 매물이 되게 귀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새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후순위 주담대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규정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빈틈을 잘 펴시면 방법은 분명히 네.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미 있는 집을 이제 사는 거는 네. 또 이제 막힌 건 아니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아닙니다. 이게 어떤 뭐 규제도 좀 빈틈이랄까 이런 게 네. 좀 있긴 있죠. 네, 사실. 그렇죠.